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영문은 다르지만 우리의 마이크는 펜스를 뛰어넘습니다. 마이크 펜스 머리 위에 있는 정치 팟캐스트계의 트럼프 뉴스 관장. 네, 반갑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한창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저 솔직히 스포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끊게 된 계기가 LG가 가을 야구를 끝낸 지 한 10년 지나니까 스포츠가 제 관심 밖의 영역이 돼버렸어요. 팬이었어요? 네? 팬이었죠. 나가자 LG 뭐 이런 거 할 때부터. 전 궁금한 게 서울 시민분들 LG 팬이 있고 두산 팬이 있잖아요. 네. 그 어떻게 갈리나요? 그냥 선택하나? 그렇지 뭐 사실은 아니 서울 연고팀이 또 있지 않나요? 그 SK? 넥센. 그러니까 예전부터 두 개 팀은 계속 있었잖아요. OB, MBC 시절. 원래는 MBC가 유일한 서울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OB도 바꿨구나. OB가 원래 이제 대전이었지. 네. 대전이었다가 이제 올라오고. 저 한화인가요? 피디님 다 하셔. 지금은 하나. 그래요. 네. 야구 광이세요? 광은 아니고. 뭐 광이야. 팬이세요? 이승원 씨, 네. 우리 같은 세대잖아. 어? 우리가 프로야구가 얼마나 우리 세대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까? 우리라는 단어 쓰지 말라니까요. 우리야, 우리. 이쪽 보지 말라니까요. 이승원 씨, 같이 늙어가는 여보세요. 어머, 오빠 왜 이러세요 진짜. 오빠라니. 아저씨 왜 이러세요. 오빠는 오빠죠. 오빠인가? 네. 아저씨라 그래야 되는구나. 아저씨라고 해야 아저씨. 되는데. 어머, 아저씨 왜 이러세요. 실수했어. 잘하면 할아버지라고 하겠네. 예. 그래요. 그때 역시 그 스포츠는 뭐랄까요. 그 중계 역사와도 연관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88 서울올림픽 때 전 개막식 보고 아니 우리나라 이 스포츠 이벤트 중계 방송이 이 정도 수준으로까지 도약을 했나 봤더니 외국 기술 많이 도입했고요. 또 당시에 이제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어마어마하게 지상파 방송사들이 공채 사원을 뽑았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뽑다 보니까 뽑힌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최문순 강원도지사야. 본인도 자기도 그렇게 대량 공채가 없었으면은 입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는데 물론 겸양을 떠시는 말씀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때 엄청나게 뽑아가지고 또 이제 신규 인력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그 인력들 대학도 다니고 또 민주화의 그 어떤 강력한 열망을 가슴에 품었던 이 세대들이 유입이 되면서 방송 민주화 투쟁도 그 무렵부터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87년부터 MBC가 노동조합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방송 민주화 투쟁이 시작이 됐던 거죠. 또 87년이 6월 항쟁이 있는 6월 항쟁과 때를 같이 했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하여튼 스포츠 중계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스포츠 중계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됩니다. 일단 독재자들이 야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야구 방송을 봤는데 TV가 이제 사실상 민영방송까지 도입이 돼서 국민들에게 보편화되기 시작한 시점이 69년입니다. MBC가 개국하고. MBC가 가장 마지막으로 개국이 됐군요. 그 전에 KBS, TBC가 개국하고 그다음에 69년에 마지막으로 3사 중에서 MBC가 이제 개국이 됐는데 그전에는 라디오 야구 중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한번 지방을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고교 야구 중계 방송을 들었는데 캐스터가 좀 시원찮았나 봐.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듣다가 이 친구는 좀 실력이 없구만. 한마디 했다가 바로 그날로 방송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번 MBC 아이고. 미국 방송 그 사람 결국 잘렸어요. 잘렸어요. 네. 그거는 국제적 망언이기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본인이 그만뒀어야 하는 일입니다. 회사에서 굳이 피를 묻히기 전에 본인이 그만뒀어야 되는 건데. 바로 해고 당했죠. 그 당시에 이제 스포츠 중계할 때 참 많은 아나운서들이 워낙 독재자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잘리기가 쉬워. 지금 생과 사의 거의 뭐라고 하지? 담벼락을 걷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예전에 누구야? 조춘재 아나운서란 분. 내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아마 처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딴 데는 한 40번 한 것 같습니다만. 예. 어쩌다가 우리만 안 했어요 여기서? 예? 어쩌다가 여기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써먹으려고 이제 버린 건데 다시 한번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80년에 전두환이 이제 집권을 하고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를
중계 방송에 있었어요. KBS가. 워낙 군인들이 그야말로 득세하던 뭐. 득세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계를 했습니다. 요즘 누가 삼군사관학교 체육대회를 중계 방송합니까? 네. 스포츠 채널도 중계를 안 해요. 근데 지상파 KBS가 방송을 했단 말이지. 축구대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전두환하고 이순자가 이제 들어왔어. 네. 아나운서 조춘재 아나운서가 지금 전두환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들어왔다고. 진짜? 그랬었어. 그런데 무슨 고스트야 뭐야. 그런데 대박이다. 가끔씩 이제 투샷이 들어올 거 아니야. 네. 전두환하고 이제 이순자가 나오면 네 지금 우리 전두환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아주 이게 박정희가 얼마나 정권을 오래 잡았으면 그렇지. 네. 대통령이 바뀌어도 유경수. 근데 그거 한 너댓 번 했대. 그리고 이제 그 중계 방송 네. 마치고 다 네. 집으로 돌아왔는데 중계 방송하는 동안 아무도 제지를 하거나 아무도 모니터를 한다든지 뭐 누가 야 너 말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예. 집에 갔는데 이제 바로 전화가 온 거야. 야, 너 잘 들어갔냐? 네, 귀가했습니다. 너 계속 집에 있어라. 잘린 거야 한마디로. 예. 네. 끌려가지 않은 게 다행이네요.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었죠. 네. 예전에 그 임태근 아나운서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 외국에 나갔나? 예, 들어오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태우고 있는 비행기 바퀴가 떼굴떼굴 구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계를 하려고 했던데 네. 실수로 이승만 대통령이 떼굴떼굴 구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사하게 넘어가지는 못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네. 또 예전에 잠깐 잘렸나. 지금이 이제 컴퓨터로 다 신문 제작하는데 그 예전에는 이렇게 식자라고 해서 이미 다 만들어진 그 활자를 뽑아다가 딱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게 식자라고 하죠. 글자를 이제 심을 식자해서 식자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인데 클대자 대통령을 써야 되잖아요. 잘못 보고 개견자. 근데 앞에 점 하나 찍힌 거. 그렇지. 대를 넣어야 되는데 견을 넣은 거야. 그래서 이승만 견통령이 견통령이 인쇄돼 나온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예? 고의. 실수를 가장하여. 그런 거였습니까? 점 하나니까. 근데 나도 가혹한 그런 심판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동물보호 이쪽에 또 시민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견통령이라 그러면 사람들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별명들이 있죠. 그래요. 하여간 뭐 그렇게 조춘재 아나운서가 집에 가서 그렇게 이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때마침 청와대에 이순자하고 잘 아는 어떤 사람이 가서 탄원을 했나 봐요. 워낙 여사님이 유경수 여사 같은 그런 좋은 이미지에 영부인이셔서 그렇게 헷갈린 것 같다. 그랬더니 또 자기 때문에 이렇게 피바람 나는 거 싫잖아. 그래서 이순자 씨가 아유 그분 왜 불이익이 있었어야 되겠냐 해서 그 불이익 없도록 해달라 해서 탄원이 되셨어요. 조춘재 아나운서가. 그리고 몇 년 뒤에 계속 한직만 돌았지. 라디오만 하고 뭐 라디오 중계만 하고 계속 한직만 돌다가 아무도 관심이 없던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중계 방송을 멕시코 가서 하라고 한 거야. 멕시코에 갔지. 83년인가 그랬어요. 83년이죠. 예. 근데 뭐 중계 장비도 없고 그냥 국제전화, 전화기를 이제 해설자 하나, 아나운서 하나 이렇게 둘이 같이 들고 중계 방송을 했었는데 이게 4강까지 갔네. 4강 하던 날은 공휴일로 지정이 됐어요. 그 중계 방송을 조춘재 아나운서 가면서 화려하게 부활을 하셨지. 청소년 대회라고 기대를 안 했는데. 그렇지. 그 박종원. 예? 감독. 이주일 씨 친구분. 그렇지. 박종원 감독. 감독. 기억력 새록새록. 네, 그렇습니다. 그 기억나지? 기억날 거야, 아마. 기억날 거야. 딱 걸렸어. 정작 기억나잖아. 83년인데. 아니 두 분 얘기하는 거였어요, 진짜. 근데 공휴일 지정 맞아요, 진짜로? 이 모르는 척하고 있어. 지금 다 83년. 알면서. 나 이거 정말. 그래요. 83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2살. 그래요. 좀. 전두환이 야구를 보다가 TV 중계, MBC 청룡하고 서울에서 할 때였어요. TV 중계를 보는데 선수가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심판한테. 그랬더니 전두환이 그때 저래서 되겠어. 그래서 그 경기 중에 경찰관이 와서
선수를 연행해 갔어요. 경기 중에? 네. 뭐 선수 뭐 민주화 운동가야 선수가. 국가보안법도 아니고 뭐. 진짜 역기네요. 예,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저기 박종환 감독이 이제 축구 네. 대표팀 감독을 했는데 네. 축구 경기를 이제 전두환이 보더니 네. 전두환이 축구 경기를 보더니 말이야. 그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박종환 감독한테 전화해가지고 5번 선수 빼고 4번 넣어라. 와, 진짜 전두환 미치겠다. 감독, 박종환 코치. 예, 그랬던 시기가 아니 있었습니다. 야구하다가 어느 선수가 도루 하면 저 도루를 왜 저렇게? 그러면 절도죄로 잡혀가겠네. 진짜 상상도 못하던. 그 독재자들이 이렇게 네. 그 저걸 좋아하니까. 야구 스포츠 네. 좋아하죠. 예. 그러면 그때는 야구할 때 벤치 클리어링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겠다. 다 폭도로 보여가지고. 내라는 뭐야? 집회시법 위반 돼가지고 다. 예. 예. 아니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었을 거예요. 네. 그 광주항쟁 있고 나서 이듬해가 아니죠. 82년부터 이제 야구가 시작됐는데 5.18 때마다 광주 무등 경기장에 소복을 입은 네. 그런 관중들이 모여든다 이런 소문 때문에 5.18 즈음에는 야구 경기가 광주에서 없었던 그렇죠.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도 스포츠를 한번 좀 한번 이용해 보려다가 망신을 당하셨지. 언젠가 월드컵 진출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확정짓는 그런 거의 골든골 비슷한 거를 최영수 선수가 넣었는데 그게 올림픽 예선이었나 그랬어요. 올림픽 예선인가? 네. 뭐 하여간 뭐 청소년인가 올림픽인가? 아니 올림픽인가 아니면 월드컵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월드컵은 아니에요. 네. 그 페널티 킥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넣어서 된 건데 네. 마지막에 이제 된 거 아니야.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딱 경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카메라가 네. 김영삼 대통령과 최영수 선수의 통화 그렇죠. 이게 중계가 되는데 아니 이게 시상식을 중계해야 되는데 시상식 화면은 작게 밀려나 버리고 네. 둘이 통화하는 게 메인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제 YS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최영수 선수 코너킥 잘 봤어요. 옆에서 소리가 들려. 발치기. 옆에 누가 청와대 비서 소리인 것 같은데. 발치기. 그래서 아, 쪽팔려. 어떡해.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순진무구한 맛이라도 있지. 네. 이 무슨 생사여탈권을 쥔 무서워서. 박정희 전두환. 경찰 체포는 진짜 압권이네요. 무서워서 무슨 경기를 할 수 있겠나. 네. 무서워서. 실제로 올림픽 유치도 전두환이 시켰거든요. 81년에. 아라빌드 서울 나왔을 때 네. 사마란치 IOC 현장이. 근데 정주영이 만세 했었잖아. 네. 그때 이제 서울 유치하지 못하면은 그냥 거기서 죽으라고. 거기 전두환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총을 건네면서 거기서 죽으라고 그냥 오지 말고. 네. 진짜 사활을 걸었다는 예,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지난 토요일인가요? 우리 하키가 스위스한테 아이스 아주 하키. 큰 패배를 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주 넉넉한 웃음으로 우리 그 경기를 지켜보는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또 북한에서 온 그런 응원단이나 보기 좋더라고요.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경기에 충실하게 경기에 결과와 무관하게 네. 격려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아이고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는데 말이죠. 네. 하여튼 평창 올림픽이 재밌습니다. 이게 어떤 이겨야 된다 이런 관념 없이 이렇게 딱 즐기니까 좋은 것 같고요. 꼭 또 우리 팀이라고 우리 팀 이겨라 이런 것도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든 승부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그렇게 좀 썩 아름다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월드컵 때 어땠습니까? 월드컵 때. 월드컵 때 거리에 그냥 우리나라 유치했을 때는 레드 2002년에? 데블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기독교계에서 네. 붉은 악마는 이건 그렇죠. 악마를 이게 그렇죠. 상당히 미화한다 네. 해가지고 화이트 엔젤스인가? 그죠 백이 천사들. 난 소복 입고 나온 줄 알았어요. 이거 무섭더라고. 그분들이 무서워. 네. 그것도 전략일 수 있어요. 선수들한테 상대편 선수들한테 섬뜩함을 주는 거야. 이거 우리가 경기에서 이기면은 의도된? 쟤네들한테 네. 잡혀서 지옥 가겠다 이런 느낌. 네. 저승사자처럼 근데 보였으니까. 그게 경기장 안에서 그렇게 했었나요?
그랬었지, 모였었지. 길거리에서 한 거 아니에요? 화이트 아니. 경기장에서도 했었는데 압도당했어. 우리 선수도 더 무서울 것 같은데. 무서워서 아이고 그거 어떻게 봐. 네. 막 찬송가로 응원하고 뭐 그러나. 하여튼 뭐 당시에도 정말 참 잊지 못합니다. 네. 네. 좋았지 일단 이기니까. 네, 4강까지 간 것도 이기니까 재밌었죠. 무척 좋았는데 이제 당시에 저기 있었어요. DJ 불패론. 이회창 필패론. 네. 김대중 대통령이 경기장에 오면은 다 이겼어. 근데 이제 이회창이 오거나 혹은 전두환이 오면은 이 경기가 좀 꼬인다든지 무승부가 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는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김수민 평론가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언제요? 2002년. 21살. 21살. 네. 우리 이승원 평론가는 네. 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하고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때는 그래도 다 같이 20대였네요. 그때도 내가 20대였나? 20대였죠. 20대? 20대 후반이셨죠. 그렇지. 네. 그래요. 내가 그나마 세 사람이 다 20대 들어갔다. 2003년에 내가 30대가 됐구나. 그래요. 빨리 출세했어. 예, 요즘 이제 99년생 걸그룹이 나오더라고. 그래요? 네. 99년이 20살. 99년이면 20살인가요? 이제 한 달에 20살. 그렇게 많이 먹었어. 그렇게 많이 먹었지 이승원 씨? 아니 99년생 또 많이 드셨네요. 네. 나이를. 그렇습니다. 99년생이구나. 네. 저는 그때 2001년에 제가 이제 직장 백수 생활 한 1년 하다가 그때가 저기 빅맥 먹을 때였나? 빅맥은 이제 98년. 98년에 이미 먹고 왔구나. 이미 먹고 와서 왔어. 이제 막 9kg 살쪄가지고 우리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리고 나서 여차저차 졸업을 했는데 뭐 당연히 늦게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입사가 안 돼서 백수 생활 1년 했죠. 그래서 2000년 내내 이제 집에서 눈치 보면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원하는 신문사 떨어지고 하여튼 내일 신문사라는 데 들어간 거예요. 조선일보를 지망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맞아요? 조선일보. 민족정농지. 시험 안 봤고요. 그때. 2001년에 이제 내일신문이라는 데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2002년에 월드컵이니까 제가 초년생이잖아요. 말 그대로. 2년 차 한참 이제 혈기왕성하게 취재한 나였는데 전 신문사가 그 광화문 그 신문로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냥 나가면 그냥 다 그냥 취재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거기 있나요? 경향신문 맞은편에 그 세문안 쪽에 있어요. 세문안교회 쪽에. 맞아요. 그러니까 광화문역하고 서대문 경향신문 맞은편에 있지. 경향신문 맞은편. 책들만 건너면 경향신문. 그래서 저희 회사 앞에 거기 이제 붉은 악마들 꽉 채워져 있고 광화문 뭐 사거리까지 한 5분 거리니까 나가면 다 취재거리인 거예요. 일단 저도 이제 그때 20대 중반이고 이러니까 뭐 재밌기도 하고 취재하는 것도 재밌고 그러니까는 그 장면들이 막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이제 뭐 취재고 뭐가 없다. 그래가지고 같이 옷 갈아입고 놀고 말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요. 제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때 이탈리아하고 경기할 때 거의 다 졌잖아요. 다 지는 분위기였잖아. 그 이제 전후반 끝날 때까지. 그러다 막판에 동점골을 넣고 그러다 연장 가서 우리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을 넣어서 이제 판을 뒤집었는데 이 신문 마감 시간이 그 동점골을 내기 전에 마감이 돼 버렸어. 어떻게? 그러면은 여러분 그 결과는 이미 다음날 아침에 배달되는 건데 여러분 그 결과는 내일 신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있었던 일을 보도할 수는 없으니까 기자들이 이때부터 장문을 하는 거예요. 졌다. 결국 져서 이탈리아한테 져가지고 1대0으로 져서 그래서 마치 1대0으로 져서 시청 앞에 모여있던 붉은 악마들이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통한의 그런 패배의 밤을 보냈다. 그런 기사를 쓴 거야. 스포츠투데이라고. 그래서 그냥 참 그대로 나왔어요. 찍혀가지고 막 배달되는데 배달하러 차가 가는데 동점골이 난 거야. 역전. 그래서 참 아주 민망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스코어 언급을 안 하고 끌어안고 울었다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치만 써야 되는 울었든, 상황인데. 져서 울었든. 근데 당시에는 월드컵이 워낙 과열돼가지고 메인이니까. 그게 안 나오면은 미친놈 소리를 들을 때였어요. 국민들이 다 아는데. 더군다나 스포츠 신문이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넣었는데. 다 아니까 이겼다 졌다를 넣지 말았어야 했어요. 네. 그래요? 그렇게. 어쨌든 끌어안고 울었다 그러면 이긴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주제 뭐예요? 오늘 주제 뭐예요? 평생 오늘 주제는 다담네이처입니다. 다담네이처. 자,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 070-4062-7779. 네. 그 당시 이제 2002년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다담네이처의 간장게장하고 양념게장하고 새우장을 먹어서 4강 진출했다니까? 그런 설이 있다는 얘기죠. 예. 16년 전인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16년 전. 16년 전 너무 심했나? 좀 심했어. 예. 취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땐 070도 없었네 생각해보니까. 예. 아마 그때 다담네이처의 그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을 먹었더라면 아마 그 요코하마 가지 않았을까, 결승 가지 않았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때 이제 그 결승전 누구하고 누가 붙었지 그때? 결승전은 브라질과 독일. 그래요. 그 경기를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여자친구하고 휴가를 가서 밤에 같이 봤습니다. 예. 그땐 결혼 전이었군요. 결혼 전. 그리고 그해 11월에 결혼했어요. 예. 하여튼 그 추억이 많은 2002년이었습니다. 그때 또 제가 또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예. 뭐가 일이 많았군요. 그렇죠. 거기 구조조정 당했어.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네. 그리고 결혼했어요. 구조조정이 확정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잡혀 있었으니까. 여름부터 연락에 사장하고 싸웠거든.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사실은. 노사분규가 대단했지. 그래서 사장이 보다 못해. 제가 너무 약을 올리면서 잘 싸우니까 나중에 안 보이는 데서 내 귀를 잡고 막 흔들었었어. 그랬었어. 진짜? 그랬었어. 막 귀를 잡고 흔들고. 기독교 관련 회사거든. 그래서 제가 온다나. 사장님 폭력을 행사했다고 그렇게 왼쪽 귀를 지금 잡으셨는데 오른쪽 귀도 잡으십시오. 또 약 올렸어요 그 와중에. 그러려다 말았지. 예. 열심히 싸웠습니다. 열심히 싸웠고 결국 이제 근데 놀란 게 뭐냐면요. 아직 한참 노사분규 중인데 제 결혼식장에 그 사장님이 오신 거야. 와, 내가 거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연막? 이거는 이 멘탈은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이 싸움은 우리가 졌다. 저 꼴도 보기 싫었거든. 근데 결혼식장 와가지고 영민아 축하한다. 연막이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얘기하려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달 말에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우리 저 상무님이 계세요. 상무님. 우리는 GT 상무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굿티처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꼴통의 약자로서 GT하니 갑자기 김근태 선생님 생각나가지고 GT. 그분은 훌륭한 분이고 그러더니 그분이 구조조정문 가져오더니 여기 사인하라고 이제 퇴사 관련해서 명예 퇴직 뭐 이렇게 뭐 형식상 그렇지. 명예퇴직이었나? 명예퇴직이었지. 그래서 보니까 몇 월 며칠부로 회사를 그만둔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형님이 오타를 쳤어요. 2만 2년 2002년 11월 30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2만 2년 11월 30일로 돼 있어가지고 내가 그 회사에다가 2만 2년에 해고시키기로 했으면은 난 지금 회사 다녀야 된다. 이래도 문제가 없는 그런 협약서를 맺었던 기억이 납니다. 2만 2년. 그래요. 다담네이처를 많이 사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070-4062-7779. 다담네이처의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이야기 계속 이어갈까요? 어제 이야기? 그 김진동 바이브레이션 팀. 바이브레이션 팀하고 폼정.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판사. 정영식 판사. 판사 말고 판사입니다. 왜 영어 발음을 하세요 지금? 판사. 판타스틱한 판사. 펜스 아니고 펜스고. 자, 그 양반은 사실 저희가 2011년에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2018년 와서 사람들이 정영식 하는데 우리는 2011년부터 알았어요. 네, 왜요? 법원에 아주 요상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돌았고 그리고 이제 2012년 대선 앞두고 주진우 기자가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 그걸 이제 보도했잖아요. 바로 고소 들어왔고요. 1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가 났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기적적인 사건이었어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낙곰수의 니은도 모르는 사람들만 배심원단으로 앉혀놨어요. 조금이라도 여기에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이 판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그런데도 이제 무죄가 난 거지. 자, 그리고 이제 2심으로 갑니다.
2심 판사가 바로 포엄정이 배당이 됐어요. 아, 그랬구나. 와, 이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지 이게 진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연 전술을 썼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공판이 있으면은 해외 출장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더니 네. 그 이듬해 2월 법원 인사 때까지 그냥 미루고 있었군요. 밀었고요. 결국 판사가 바뀌었는데. 판사가 밀었다고요? 재판을? 아니지 우리가 밀었지. 근데 계속 그렇게 몇 번까지 밀 수 있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한정없이 미룰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 한정없다는 표현은 한정없다는 표현은 그냥 이제 수사적인 표현이고 한정이 있겠지 뭐 따지고 보면 법원 인사가 이루어져가지고 바뀌었는데 바뀐 판사가 기가 막힌 분입니다. 네. 김상환 부장판사라고 이 양반은 법원 내에서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법과 원칙대로만 판결하는 분이고 그래서 그 엄혹한 시기에 원세훈한테 1심에서 사실상 무죄가 났던 원세훈한테 충형을 내려서 네. 법정 구속을 시킨 분이 바로 김상환 부장판사예요. 그분이 이제 낙검수 판결에서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셨지. 네. 그래서 결국 3심까지 가서 무죄가 난 겁니다. 낙검수가 1심, 2심, 3심 다 이겼던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따지고 보면은 나는 꼼수다 해서 얘기했던 것 같고 무수하게 이렇게 그 고소 고발이 들어왔고 또 무수하게 또 기소가 됐는데 하나도 유죄가 난 게 없어요. 네. 유죄가 났다 하면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조선일보가 잘 쓰는 말로 너도 괴담을 유포해가지고 뭐 그런 적이 없었어요. 예.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2심 정영식이가 이제 재판장일 때 한명숙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한명숙 총리가 이제 이미 그때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3심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2심에서 나온 것이 3심에서도 인용되면 대법원에서도 인용되면 그냥 뭐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바로 감옥 가셔야 했지요. 실제로 그렇게 되셨고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큰일 났다. 포엄정 만나면은 이거 정말 그 양반이 1심 한명숙 1심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뒤집은 사람이 정 판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포엄정. 이게 한만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만호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한명숙한테 돈 줬어요. 대로에서. 그리고 허위 진술했죠. 네. 허위 진술을 했다가 1심 재판 과정에서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심 재판정에서는 이 한만호의 말은 믿을 수 없다 해서 무죄가 난 거죠. 근데 2심 갔더니 한만호가 변심하기 전에 그 발언을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한만호 불러가지고 너 정말 돈 준 적 있냐?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과정은 다 생략하고 번복하기 이전 증언을 증거로 채택해서 진짜 웃긴 거죠. 한명숙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게 바로 포엄정이에요. 포엄정. 그리고 3심 가서 원세훈 무죄에 때렸던 전원일치로 무죄를 때렸던 이 대법관들이 한명숙 유죄 해가지고 의원직 박탈에 감옥행을 결정했죠. 지금도 한명숙 돈 받은 거 확실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따져보면은 그런 얘기 쉽게 못합니다. 그게 정확하게는 한명숙 동생이 받은 거죠? 네, 동생이 받은 거고요. 그리고 그게 언니가 받은 거가 어떻게 등치가 되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보고 동생한테 줬다라는 식의 그렇게 또 논리구조를 갖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은 또 변론으로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대법관들이 전원일치로 뭐 그 2심의 결과를 다 100% 인용한 건 아니죠. 어느 판사들은 이거는 아니다. 선별적으로 이렇게 유죄라고 본 부분이 있고 100% 2심 내용을 인용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뇌물 받았다는 건 전원일치의 그렇죠. 결론이었으니까. 네. 하여간 저는 이 포엄정이 2심에서는 이런 악역을 담당하는 그동안의 역할들을 담당해왔구나 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주요 재판마다 이 사람이 맞는다는 것도 참 재밌어요. 그럼 물론 이제 이재용도 그렇고 컴퓨터로 물론,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뭐 일부러 그렇게 뭐 배당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형사 13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정영식이가 네. 재판을 맞게끔 양승태가 야로를 부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간 그때 참 한명숙 총리가 저희를 세실 레스토랑에 불러가지고 세실. 통석의 염을 금한다 뭐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잘 대처를 해서
포엄정을 피해갔습니다. 포엄정은 이제 법조계를 떠나야 됩니다. 어디 가겠죠 뭐. 응? 좋은 데 가시겠죠 뭐. 바이브레이션 킴과 포엄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마스터 킴. 정의를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굳이 영어 별칭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굉장히 맞들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 오늘 또 어떤 얘기하기로 했었죠? 오늘 평창 올림픽에다가 갑자기 이제 어제 얘기 그 못다한 사연이 있어서 지금 갑자기 이재용한테 넘어갔죠. 아, 그래요. 평창 올림픽 이번에 민주당 그 연구원에서 어디지 하여튼 여론조사 기관에 이제 물어봤는데 이번에 평창 올림픽이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50%가 좀 넘었나 하여튼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보지 않는다 쪽이요. 남북 관계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율이 꽤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의뢰한 거니까 뭐 근데 그게 제가 아까 어디서 봤지? 뭐 찌라시에서 봤나? 하여튼 근데 그게 2일이에요. 2일. 거기서부터 이틀간, 그러니까 2, 3일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녹음하는 이 시점이 1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열흘이 지났고 그때는 이제 한참 뭐 단일팀 구성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폄훼하고. 그렇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을 보고 그 주말 동안에 그 경과들을 본다면은 이게 뭔가 그 국민의 어떤 여론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하면 달라졌을 것 또 같아요. 그리고 저기 북한 여성 응원단 숙소를 촬영한다든지 화장실을 촬영한다든지 또 게다가 또 저기 김일성 가면 이 터무니없는 공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대급 진짜 김일성 하면 정말 역대급 그 북한에 대해서 진짜 0.00001%만 알면은 그렇게 무식한 얘기 못해요. 더군다나 하태경 이런 인간들 정말 알면서도 저러는 거예요. 하태경은 인면어. 네? 인면어. 요번 개막식 때 인면조가 좀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태경 의원은 이 평창 올림픽을 보고 있는 건지 화천 산천어 축제를 보고 있는 건지 저는 북한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그 사람이 김일성 젊었을 때랑 닮긴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김일성 숭배 사회이기 때문에 미남의 기준도 어느 정도는 김일성에 가깝게 가는 거고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김수민이를 닮았던데 그거 보니까 안경 벗은 김수민이. 그러면 미남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북한 기준? 네. 북한 기준으로. 아니 북한 월북해. 거기 가면 인기 많을 거야. 진짜 월북해 근데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볼까. 남조선에서 누군가 분명히 우리 수령님 닮았다고 입에 불을 뿜을 것이다. 하태경이 딱 낚인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얼굴을 한 생선이야. 인면어예요, 인면어. 하여간 뭐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자들은 정말 뭐 나라 안보를 걱정한다기보다는 평창 올림픽이 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이구나라는 것들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좀 지나봐야 또 평창 올림픽이 좀 경과돼 봐야 국민들의 판단이 또 정확하게 가늠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여론조사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다수응답이라고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올림픽을 통한 남북 교류, 뭐 평화 무드 여기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남북 관계가 요동을 쳐왔고 잘 돼가나 싶더니 반전 일어나고 이런 식이었었던 때가 많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려 보겠다. 이게 더 가깝지 않을까. 잘 안 풀릴 것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KSOI에 의뢰해서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했는데 절반 이상 53.3%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에 특별한 기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시점 2일이면은 이럴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2월 2일인가요? 2월 2일. 2월 2일이 벌써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열흘 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하면 달라질 거라는 얘기죠. 그 여론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쪽에서 안심하고 드라이브를 걸어볼 만한 환경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뭐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핵을 폐기한다거나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믿자야 본전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차분하게 가면 돼요. 그 김홍걸 위원장 같은 분이나 정세현 전 장관 같은 분의 말씀은 저 굉장히
주목해서 그럼요. 듣거든요. 이분들 말씀은 정말 거의 정확해요. 북한의 장관. 그 속내를 정확하게 읽고 있는 몇 안 되는 분들 중에 하나인데 이분들 말씀을 새겨 들으면 북한이 예측 가능한 나라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게 뭐 저렇게 유화무드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기 탄도미사일 실험하고 핵 실험하고 그럴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그 당시 북한의 이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핵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다 예측 가능했던 수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압박하고 네. 또 이렇게 호전적인 그런 무드를 조성하고 그 북한으로 하여금 결국 핵 실험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탄도미사일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제 떠밀었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평창올림픽 망해라 하는 이 세력들을 보면은 네. 남북 사이의 항구적인 평화 무드 조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거든요. 그렇죠. 분단 논리가 있어줘야 분단 논리가 있어줘야 자기들이 먹고 살 길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기 우리 한완상 통일부총리, 네. 교육부총리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이거는 정말 뭐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겠구나 해서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체제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면 두 체제를 이끌어가는 지배 집단은 대체로 극단적인 정치 세력으로 변질된다. 자기들의 지배 권력은 상대 주적을 악마화해야만 유지되고 강화되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마치 김용민과 김수민이 으르렁대는 것도 네. 이런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적대적 공생 관계. 그렇습니다. 네. 예. 상대방을 악마화 공생입니까? 네. 어쨌든 같이 공멸 아니고 공멸.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일에 익숙해지면 네. 자기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체제 내의 모든 세력을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단 말이죠. 남한 내부에 비판 세력이 나오면은 이 새끼들 봐라. 지금 북한 조언이라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그 체제 내의 모든 세력을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비극은 거의 필연적이다. 하나는 남북 간의 대화가 남북 간의 관계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비극이고 둘째는 각 체제 안에서 인권, 민주주의, 정의 등의 소중한 가치는 계속 짓밟히게 되는 비극이다. 우리의 지난 70여 년의 정치 현상에서 우리는 이 같은 요상한 정치적 공생관계가 꾸준히 작동해왔음을 눈 부릅뜨고 봐야 했다. 정치적 공생관계라면 남과 북의 공생관계를 말하는 거죠. 적대적 공생관계. 그리고 국민 고통이 그만큼 심각해졌음을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남남 간에 흔히 보게 되는 상대방에 대한 색깔론적 낙인과 통제의 본질을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남북 간의 화해를 주장하는 지식인과 종교인들에게 냉전 수구 세력은 흔히들 친북 좌파라는 딱지를 서슴지 않고 붙이고 있다. 요상한 사실은 이 같은 낙인을 주저없이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자유주의적 진보 세력에게 찍어온 냉전 수구 세력이야말로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진짜 친북 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거나 눈 부릅뜨고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어쨌든 자기네들의 어떤 체제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인간들 그 자체도 참 정말 심각하게 문제지만 본인들이 그 내로남불하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적으로 나경원은 2012년 TV조선에 출연해서 뭐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지만 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죠.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 북한 정식 선수단을 초청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게 본인이 나와서 한 얘기예요. 네. 홍준표 지난 2011년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 북한이 참가해달라고 촉구했고 2014년 새누리당 의원들 우리는 하나다 현수막 들고 인천 아시아게임에서 북한 여자 축구팀 응원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마치 지금 무슨 네.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보는 사람 민망하죠. 이게 네. 30년 전 얘기도 아니고. 아니 자유한국당은 조선노동당한테 좀 배워야 됩니다. 뭐냐면 네. 사실은 조선노동당 북한 정권이 네. 올림픽에 숟가락을 올린 건 맞아요. 예. 네, 본인들이 유치한 것도 아니고 네. 뭐 하나 지은 것도 없고. 예. 근데 잘 올렸잖아요. 예선전도 안 치렀어. 예선전도. 네. 잘 올렸잖아요. 숟가락을. 활용하고 있죠. 네. 네. 현송월, 김여정 차례로 와서 잘 올렸잖아요. 아니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자기네들이 유치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 없었으면 지금 그대로 했으면 자기네 정권일 때 치루었을 거다.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배 아파서 지금 찡얼거리는 건데 그럼 숟가락을 어떻게든 올릴 방법을 찾던가 같은 나라에 있으면서
네. 오히려 올렸던 숟가락도 지금 거두고 네. 예, 그러고 있는 그렇다고 올림픽을 대놓고 뭐 반대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집단 기억 상실증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평창 올림픽을 망하게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초조함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일단 이자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 북한이 물론 핵 개발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결국 남북이 공동체를 회복하려면은 또 통일로 가려면 이 핵은 치워 없애야 합니다. 뭐 그거는 네. 누가 그걸 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어요. 예. 군사적 비대칭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핵 개발은 우리 민족에게는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데 그런 북한의 핵 개발이나 뭐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북한의 지도부들에게는 판타스틱한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민족 공동체들 전체에겐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행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걸 뭐 무조건 반대하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지금 이들의 그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괴팍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미사일을 쐈다, 어느 날 갑자기 핵실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믿을 수가 없다, 종잡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하는 것은 바로 수군 냉전 세력들이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네. 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번에 그 북한에서 고위 대표단이나 뭐 응원단이나 예술단이나 이런 사람들 파견하지 않고 평소대로 위기를 조장하고 한마디 옆에서 미사일이라도 하나 쐈으면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운전자론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한반도 위기 관리 못한다, 뭐 한미 공주 어떻게 뭐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 대북 그 정책에 대해서 욕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 욕을 했을 거예요. 비난을 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안 와도 욕하고 와도 욕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그게 없어요. 기준이 없어. 만약에 안 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비난이 있었을 거라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그 또 대변인들 멘트나 아니면 그 의원들의 발언들을 보면은 듣는 사람이 너무 민망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국민들이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저는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지경. 네.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이제 북한 관련한 이른바 마탱이가 간 언론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망하기를 바라는 이런 세력들의 이런 북한 관련한 기사는 아예 스킵해 버리시고, 뭐 정세현, 김홍걸, 임동원, 그리고 여러 또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서 역할을 해왔고, 경륜이 있으신 분들, 정창수 선생도 네, 그러하죠. 평화 포럼인가요? 예.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새겨 들으시거나 뭐 그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부정기적으로 나온다 하면 이제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면서 네. 이런 여러 그 복잡한 문제들을 명쾌하게 풀어내시면 어떻겠는가. 김용민 브리핑은 제가 강추하는 게 그 네. 해설을 김용민 씨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추합니다. 주제만 게스트는 좋은 분이 때문에. 나오셔서 하니까. 알겠습니다. 본인 집 나온다는 얘기 하는 거죠? 아니 제가 남북관계 진단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진 않으니까. 예. 네.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조명균 장관도 그렇죠. 그렇죠. 훌륭하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른바 그 민주정권에서 남북관계 다루신 분들은요 다 베테랑들이고요. 남북관계에 대해서 환히 읽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 사람들의 그 단어 하나 사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신 분들이 정세현 전 장관, 조명균 장관 이런 사람들이죠. 이미 작년 여름 막 실험하고 막 시끄러웠을 때 연말쯤 가면 평정될 것이다. 내년부터는 평화 무드로 간다. 이미 그분들은 그런 얘기하고 다녔어요. 이미 그들에게는 북한이 파악이 가능한 또 패턴이 있으니까. 그렇죠. 북한이 어떤 행보를 취할지를 이미 다 예측하는 분들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북한 사회에 대해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속내를 따져보면은 북한이 대화 못할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화 못할 놈들이다. 저 완전히 저 변덕이 죽을 듯 끓어가지고 죽이 끓는 건가? 국이 끓는 건가? 죽이 맞을 겁니다. 방금 죽이 할 때 유인태 저 국회의원 줄 알았어요. 김자 죽인지 그게 전복 죽인지 그 분간이 잘 안 가더라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분들 레벨 말고 이제 시사평론가 중에서 김여정에 일찍이 주목했었던 김수민 뭐 이런 사람 또 있죠. 그래요? 네. 오. 아니 이거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구미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파티와 함께하는 김용민의 뉴스관장 다담네이처와도 함께했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